수도권 교회와 광주 사찰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연쇄적인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3명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종교 모임에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가 술집에서 85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백신이 개발돼도 미국에서 집단 면역 형성이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높지 않은 데다 미국민의 불신과 거부감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국회는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하고 의사일정 불참을 선언한 통합당은 긴급의총을 열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남북 미 판문점 회동이 열린 지 1주년이 됐지만 비핵화 협상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북한이 강경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비건 리 대북특별 대표는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대선 전 북미 회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 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웅열 전 코롱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전 회장은 식약처가 허가한 성분과 다른 신장세포로 만들어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 소형 태풍급 장맛비와 강풍이 몰아치면서 곳곳에서 건물 파손과 주택 침수 피해,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내륙의 비는 점차 그치겠지만 영동 지방은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수도권 교회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집단적 또 산발적으로 퍼지는 데다가 해외 유입 사례도 지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43명인데 지역 발생이 23명, 해외 유입이 20명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지금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40명인데 지역 감염 그리고 해외 유입 양쪽에서 좀 꾸준히 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어제 하루 신규 확진 환자는 43명입니다. 누적 환자는 12,800명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지역 감염이 23명이고 해외 유입이 20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가 각각 7명, 인천 3명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교회와 방문 판매업체 집단 감염의 여파가 지속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대전 5명, 광주 3명이고 부산, 세종, 강원, 충북, 경북이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해외 입국자 가운데 금역 단계에서 확인된 환자가 13명입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282명을 유지했습니다. 격리 해제된 사람은 108명이 늘어 완치율은 90.1%가 됐습니다. 반면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65명이 줄어든 981명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교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관련 확진자 수만 최소 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종교시설에서 비롯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에 대한 모임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왕 기자가 나가 있는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까지 파악된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는 최소 31명입니다. 조금 전 서울 독산동에 사는 32살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왕성교회 청년부 교인인 이 남성은 지난 26일 양성 판정을 받았던 교인과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1차 검사에서는 재검 판정을 받았는데 그제부터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2차 검사를 받은 뒤 오늘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왕성교회와 관련해 확진자가 나왔던 여의도 현대카드 사옥에서도 어제 오후 확진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경기 시흥시 목감동에 사는 3살 여아가 어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여아는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았던 A씨의 딸로 시흥시는 아버지인 A씨로부터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8일 확진된 노원구 확진자와 같은 여의도 현대카드 사옥 5층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여의도 현대카드 사옥에서만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가 총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대카드 측은 해당 층에 근무하는 직원 190여 명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자가격리 조치하고 서울 본사는 재택근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밖에 다른 수도권 교회에서도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죠. 네, 어제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에서는 관련 확진자가 교인 2명, 교인의 직장 동료 2명으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어났는데요. 특히 50대 여성 신도가 경기 의왕시에 있는 라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한 것이 알려지면서 보건당국은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직원 48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의왕시는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 용인시에 있는 이마트24 물류센터에서도 20대 직원과 30대 직원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물류센터에서는 지난 26일 주영광교회 신도인 30대 직원이 첫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주영광교회에서 지난 21일과 24일 30명이 좁은 공간에 촘촘히 앉아 예배를 보고 식사까지 함께했다는 점에서 연쇄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주강침례교회에서도 어제 4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종교시설에서 비롯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에 대한 모임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밀집해 대화하거나 찬송, 식사 등을 함께하는 등 침방울로 인한 전파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모임과 수련회 등은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악구 왕성교회 앞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한국인 수백 명이 파견된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한 명이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숨졌습니다. 이라크에는 코로나19 치료시설은 고사하고 병상 확보도 어려워서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올 경우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조승희 기자입니다.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 한 명이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숨졌습니다. 이라크 주재 한국 대사관 측은 홈페이지 공지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한화건설은 지난 27일 바그다드 외곽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 현장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던 협력업체 소장 이모 씨가 숨졌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화건설에 따르면 이 씨는 앞서 이달 중순 발열과 폐렴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중단됐고 현장 직원들은 격리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건설 현장에서는 최근 방글라데시인 노동자 한 명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숨졌습니다. 바그다드 주재 한국 대사관은 지난 11일과 21일 유엔 특별기편으로 귀국한 한국인 가운데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양성 판정 받으신 분은 10명 남으시고 여기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자는 아직은 없는 걸로 파악되는데 이건 아직 오피셜은 아니고요. 한화건설은 확진자 가운데 7명이 자사 소속이며 나머지 3명은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라크는 코로나19 관련 치료시설이 부족한 데다 병상 확보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라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전달 대비 10배 이상 증가해가지고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됐듯이 지금 포화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요. 비스마야 건설 현장에는 아직까지 약 150명 정도의 한국인 노동자가 남아있어 이들 가운데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 조승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도 미국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전망했습니다. 뉴욕주 지사는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백악관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대표격인 파우치 소장은 70에서 75%의 효험이 있는 백신이 개발돼도 집단 면역이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의 부정적인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등의 이유로 접종을 꺼리거나 무용론을 주장하는 운동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CNN의 5월 여론조사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이 싼 값에 대량으로 보급돼도 맞겠다는 응답자는 66%에 그쳤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개발 전엔 주요 억제 수단이 감염자 접촉자 추적이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가깝게 모인 것에 대해 재앙의 조리법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효과가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nd the president doesn't have to pass a piece of legislation, doesn't have to call the Congress. Just sign an executive order saying wear a mask.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요지부동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It's his choice to wear a mask. It's the personal choice of any individual as to whether to wear a mask or not. He encourages people to make whatever decision is best for their safety. 특히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적 정체성의 상징이 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가운데 선두주자인 렘데시비르의 가격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현지 시각으로 29일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의 일반적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렘데시비르 가격이 모두 $3,120, 우리 돈으로 375만 원가량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데니얼 오데이 길리어드 최고 경영자는 렘데시비르를 복용하면 코로나19 환자가 나흘 일찍 퇴원할 수 있는 만큼 하루 입원비를 $3,000로 잡으면 모두 $12,000, 우리 돈으로 1,441만 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내일부터 한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4개 나라 국민에 대해서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EU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외에 알제리와 조지아, 몬테네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등입니다. 미국과 중국, 브라질은 제외됐습니다. 다만 중국이 EU 여행자들의 중국 입국을 허용하는 상호 협약을 제의하면 중국을 입국 허용 국가에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 산간에 200mm가 넘는 폭우 등 밤사이 전국에 돌풍을 동반한 태풍급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내륙의 비는 오후에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영동 지방은 내일까지 120mm 이상의 호우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장맛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이 밤사이 거의 작은 태풍이 지난 것처럼 비바람이 강했습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심했습니까? 네, 밤사이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제주도 산간입니다. 삼각봉에 무려 25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밖에 강원도 미시령 200mm, 부산 해운대 140mm의 비가 왔고 서울 금천구에도 88mm의 제법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문제는 시간당 강우량도 기록적이었다는 건데요. 1시간 최대 강수 기록이 어제 저녁 7시쯤 제주 삼각봉에서 59.5mm가 관측이 됐고 오늘 아침에는 강릉 용강동에서 시간당 56.3mm의 강우량이 기록됐습니다. 또 순간 최대 풍속도 미시령에서 초속 32.3m로 태풍급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이 정도면 하늘에서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수준으로 장대비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강한 비바람입니다. 이렇게 시간당 50mm 안팎의 비바람이 지속한다면 축대 붕괴와 산사태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주의가 필요한 곳은 영동 지방입니다. 이 지역에는 내일 아침까지 120mm 이상의 비와 함께 초속 30m 안팎의 태풍급 돌풍이 예상됩니다. 현재 영동 지방에는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이고 특히 강릉과 양양, 고성, 속초, 삼척 등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폭풍 해일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해안가에서는 저지대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륙은 오후부터 점차 개겠지만 영동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장마전선은 다시 먼 남해상으로 물러나 내륙은 주말까지 30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방금 전화 연결해서 들으셨겠지만 이 소형 태풍급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지가 바닷물에 잠길 우려가 커서 강원 동해안에는 폭풍 해일 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지금 동해안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해안 지역 오전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은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는데요. 어제 오후 6시부터 지금까지 설악산이 무려 210, 강릉이 172mm를 기록하는 등 동해안 곳곳에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초속 20m가 넘는 바람도 때때로 불고 있습니다. 피해도 나고 있는데요. 대부분 침수 피해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과 청량동 일대 저지대를 중심으로 도로 침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견소동 안목 해변 일대도 침수 피해 신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초당동 일부 건물 지하가 침수가 됐고요. 옥계에서는 산에서 토사가 유출돼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상습 침수 구역이죠. 경포 진안상가 일대에서는 양수기를 동원한 배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지대 농경지 침수 면적도 점점 늘어서 이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강원뿐 아니라 경북 동해안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새벽 경북 영덕군에서 주택이 침수돼서 70대 할머니가 구조대의 도움으로 대피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과 차량 침수 피해 신고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폭풍 해일 주의보라는 게 발효됐습니다. 폭풍 해일은 밀물이나 썰물, 저기압과 폭풍 등이 맞물려서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재해인데요. 해양경찰 역시 모레인 2일까지 연안사고 위험 예보를 주의보로 올렸습니다. 모든 선박이 통제되고 있고요. 특히 바닷가 주변에 계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높아진 파도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동해안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피해가 컸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밤사이 피해가 컸던 곳이 있습니다. 부산입니다. 어제 저녁 부산시 초량동에 있는 병원 지하 2층 기계실이 침수가 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 4대를 동원해서 180톤의 빗물을 빼냈습니다. 이 밖에 사하구 당리동에서는 통신주가 넘어지면서 도로를 덮쳤고요. 자정이 넘어서 기장군에서는 다리 위에 차량이 침수돼 운전자가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는 등 밤사이 부산에서만 3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강풍 피해가 많았는데요. 초속 3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제주시 주택지붕 일부가 날아가고 가로수가 쓰러졌습니다. 또 강풍에 바지선이 자초하는 등 피해 20여 건이 신고됐습니다. 제주공항 역시 어제 하루 항공기 60여 편이 결항 또는 지연 운항했고 오늘도 항공기 10여 편이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남에서는 아파트 공사 현장 옹벽이 무너졌고요. 충북에서는 빗길에 관광버스가 제방 아래로 추락해서 7명이 다치는 등 곳곳에서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오늘 중 비가 그치겠지만 동해안 등 일부 지역은 내일까지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는데요.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계곡 고립사고나 파도에 휩쓸리는 등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허위 성분 파문으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의혹 때문인데요. 오늘 오전 법원에 도착해서는 죄송하다 이렇게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이웅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여전히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9시 반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시간 넘게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검찰이 PPT를 통해서 혐의를 소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 전 회장 측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하루 미뤄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짤막한 답변만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보사 믿고 구입하신 소비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최종 승인권자인데 신장유래세 보수인 거 모르셨나요? 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입니다. 이 전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이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 허가를 받고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세포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또 이 전 회장은 신장 유래세포가 포함된 것을 알고도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코오롱 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등을 먼저 구속 기소했고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 등이 재판 과정에서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이 전 회장 역시 영장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 회장이 최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김현석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보사 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늦은 밤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서 오늘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언익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조 씨의 공소 사실 가운데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부분이 있는 만큼 이번 선고가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전단과 쌀 보내기를 주도해온 탈북단체 두 곳의 대표들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큰샘의 박정호 대표를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와 단체 활동 자금을 확보한 경위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의 원인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오이나 당근 같은 생야채에서 감염이 시작됐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식중독균이 나오지 않은, 그러니까 음성 판정을 받은 아이들 가운데 생야채를 먹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음 발병 신고가 이뤄진 지난 16일, 보건당국은 유치원 식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 10일 메뉴부터였는데 남아있던 보존식에선 식중독균이 나오지 않았고 이 가운데 궁중떡볶이와 수박 등 6개 메뉴는 이미 폐기된 뒤라 조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마다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일일이 물어봐 퍼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 가운데 생야채가 감염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자체 조사해본 결과 평소 유치원에서 급식 때 파프리카나 당근, 오이 같은 익히지 않은 야채를 자주 주곤 했는데 장출혈성 대장균 음성 판정을 받은 아이들은 이 생야채를 먹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유치원 식단표를 보면 매주 사흘 이상 생야채가 들어있는데 첫 증상이 나온 지난 12일 전으로 거슬러 가면 8일과 9일에 각각 당근과 오이가 있습니다. 평균 사나흘에 이르는 식중독균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 메뉴가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평균이 3, 4일이고 최장 잠복기는 2에서 10일이니까. 근데 좀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아예 배제는 못하긴 하죠. 의학 전문가들 역시 흔히 알려진 쇠고기나 우유 말고도 오염된 퇴비로 기른 야채 역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2011년도 독일에서 발생한 대규모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바로 그런 야채 섭취로 인해서 발생된 사례고요. 또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가 보고가 된 바 있기 때문에. 다만 이때는 이미 보존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섭취물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유치원생과 교직원 전원이 먹은 음식물이 뭔지 일일이 따져 비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들은 재료를 공급한 납품업체뿐 아니라 같은 재료를 쓴 다른 시설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비교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번 여름 예년보다 훨씬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기를 쓰는 양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대 전력 수요에 대비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전기 공급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5월인데도 30도를 넘는 때이른 더위가 한동안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실제로 예년보다 기온이 0.5도에서 1.5도가량 높아 손에 꼽을 정도로 무더운 한 해가 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루 최고 기온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가 크게 늘어 에어컨 등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 일수를 보면은 20일에서 25일 정도로 평균의 약 2배, 그리고 작년보다는 약 10일 정도가 많게 나타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력 수급 대책으로 여름철 기준으로 역대 최고 공급 능력인 1억 19만 킬로와트를 확보했습니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상위 10개 연도의 평균 기온 29.1도를 적용하면 적게는 8,730만 킬로와트, 상위 3개 연도의 평균 기온 30.1도를 가정하면 많게는 9,080만 킬로와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여름 전력 사용량이 최대 절정인 9천만 킬로와트를 넘더라도 공급 능력이 1억 킬로와트 이상 충분하므로 남는 전력은 900만 킬로와트가량이고 예비율이 10%를 훨씬 웃돌 전망입니다. 예비 전력 규모는 지난해보다 절반 넘게 늘어 전력 공급에 비교적 여유가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는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 지급하고 전기요금 할인 한도 액수도 2만 원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하순에서 8월 중순까지는 낮에 폭염이 계속되고 밤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덥고 습한 이른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 전력 사용량이 최대치에 이르게 됩니다. 정부는 이 기간 3주 동안 전력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700만 킬로와트대의 추가 예비 전력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네, 바로 1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 중이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깜짝 제안으로 남북미 세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판문점에 모였습니다. 성과가 없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넉 달 만에 회동이 이뤄지면서 다시 협상의 물꼬를 트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교착 상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 오늘 냉전의 상징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회동이 이뤄진 겁니다. 군사분계선 앞에 멈췄던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 지역으로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각에서 한 발자국 건너면 사상 지금으로 땅을 밟으시면 이들을 지켜보던 문재인 대통령은 남쪽으로 내려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맞았고 이렇게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A lot of really positive things are happening and I'm glad you could be here to see it, but tremendous positivity. 트럼프 대통령이 대담한 제안에 따라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아주 과감하고 독창적인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열린 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은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다시 트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북미 실무 협상이 결렬되며 중단됐고 남북 관계도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국경을 닫은 북한은 느닷없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거나 대남 확성기 설치 철거를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건상 올해 북미 협상 재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미 대선 직전인 오는 10월 이전에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북한의 충격 요법이나 북미 간 낮은 단계의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어느 쪽이든 본격적인 협상은 미 대선 뒤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북한의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현지 시각 29일 싱크탱크 점원 마셜 펀드가 주최한 포럼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해서
북미 정상회담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특히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대면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상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어제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3차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명 전체 의원이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하고 보이콧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만약 기간을 늘린다면 정부의 예산 심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런 제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여당인 민주당 입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3차 추경을 이번 회기,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마치자마자 3차 추경 심사에 바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16개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열어 상임위별로 개별 심사에 돌입을 했고요. 오늘은 예산결산위원회를 가동 중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결위에 나와서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경 예산 가운데 10조 원 가량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으로 조달하고 23조 8천억 원은 국채를 발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150만 원씩 현금을 지원하고요. 해외 판로가 막힌 수출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긴급자금 1,000만 원 지원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안에 예산의 75%를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예결위에는 정세균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나와서 각 부처별 필요 예산들을 보고하고 예결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어제 열린 상임위원회처럼 오늘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1야당인 통합당은 거대 여당의 의회 독주이자 폭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회 참여를 보이콧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 기간을 늘린다면 추경 예산 심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오전부터 열린 통합당 긴급 의총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의 3차 추경 예산 심사를 오는 11일까지 늘린다면 통합당은 보이콧을 풀고 예결위에 참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 회기 내에 그러니까 당장 이번 주까지 서두르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는데 일주일가량 시간을 더 늘려달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제 소속 의원 전원이 제출한 상임위원 사임기를 처리하고 통합당 안으로 상임위원을 다시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 발언에서 이번 추경은 국민 혈세가 35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도 재원 마련 대책도 없으면서 민주당은 사흘 만에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따른 대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통합당은 정부의 3차 추경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번 3차 추경은 코로나19 방역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 2%에 불과하며 세금 낭비성 알바 일자리 예산으로 채워졌다면서 현실 인식이 결여된 주객이 전도된 추경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의 조기 종식과 소상공인 일자리를 지키기로 한 예산을 구성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당은 현재 향후 대여 대응책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의원이 발언을 하는 일종의 끝장 토론을 거쳐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건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35년) 만에 새로운 국회가 열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정보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를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게 됐는데요. 민주당은 책임을, 통합당은 파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한 오늘 정치권 소식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17대 0, 여당이 18개 중에서 정보위를 뺀 17개를 싹쓸이하면서 국회 전반기 단독 원구성을 강행했습니다. 여당이 국회 상임위를 싹쓸이한 거는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 국민과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원구성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자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생과 정치를 걸어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네, 정보위 제외하고 17개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독식하는 이런 모습 봤습니다. 그만큼 그 여당 어깨도 무거워진 이런 상황인데 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그 6월 5일 날 이제 개원을 했었죠. 한 달 내내 원구성 협상 얘기만 있었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결국은 뭐 이제 협상 부재, 정치적 부재를 양당이 보여줬어요. 전 이거는 결론적으로 양당의 정치 실패다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가 워낙 비판을 많이 받았고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컸어요. 그래서 어쨌든 6월 5일 날 비록 반쪽이었습니다만 국회의장을 선출했고 그래서 곧이어 이제 구성이 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아까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88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85년 2.12 총선 저 부분은 이제 민주화 되기 전이고 88년도가 13대 총선이었고 그게 민주화 이후 첫 총선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어쨌든 여당으로서도 대단히 부담스럽다. 이제 새삼 뭐 여당과 야당의 잘잘못을 여기서 가리는 것보다는 근데 야당이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상임위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제 이제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그저께만 해도 뭔가 협의가 있어서 이제 의견이 좁혀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결국은 이제 국정조사를 여당이 받아들이고 그 이제 일본군 위안부에 관련된 국정조사, 게다가 이제 한명수 전 총리에 관련된 거 이거 받아들이고 11대 7로 그러나 법사위원장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집권당에 갖고 가기로 한 이런 것들이었는데 어느 정도 합의가 됐던 것 같은데 다시 이제 당내에 막힌 것 같아요. 맨 처음에도 그랬었잖아요. 지난달에도 이번 달 초도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조영원 대표가 집거 중에 얘기했던 상임위 명단 제출하겠다. 제출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대안을 낸 게 이제 전후반 나눠서 하자고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여당의 입장은 후반기는 집권당이 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결과적으로 결렬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야당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여당이 그걸 정말 의회 내에서 원내에서 정확하게 짚고 비판하는 게 그것이 이제 야당이 얘기하는 여당의 책임 정치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협상은 결렬됐는데 명단을 제출하라고 한 이 대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었다 이런 심경을 어제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통합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지금 최창렬 교수님 얘기한 대로 그렇다면 조금 유연하게 뭔가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어제 있었던 일은요 상당히 불행한 일입니다. 전두환 시대로 돌아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당에게는 상당히 무서운 책임감을 준 것이고 야당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시련과 좌절의 계절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잖아요.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된다라고 해왔는데 그러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을 민주당이 이번에는 배려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이상 통합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상임위를 보이콧을 하고 국회 정상적인 운영을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좀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어느 정도 좀 냉정기를 좀 갖고 좀 국회 정상적인 활동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선정된 이 명단을 보면은 뭐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국토위원장, 뭐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전부 네. 여당 의원들 이름으로 채워진 이름 어떻게 보면 좀 낯선 장면을 그렇죠. 우리가 보게 됐는데 18개 중에 17개. 지금 정보위는 왜 빠졌을까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남겨둔 건 아니고 네. 국회 법에 따라 의장이 배분할 수 없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렇죠. 정보위원장을 선출하려면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정보위원을 각 당에서 추천을 해야 돼요. 네. 그거랑 부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들과 협의해서 그 정보위원장을 뽑게 돼 있어요. 근데 통합당에서는 정보위원 우리 추천을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있죠. 아니 다른 상임위들처럼 국회의장이 정보위원들을 강제로 선임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을 텐데 정보위원만큼은 국회의장이 강제로 선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놨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정보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한 정보위원장은 지금 뽑을 수가 없다. 근데 정진석 의원은 지금 부의장직도 거부한 이런 상황이라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 법에 따르면요. 예. 그 국회 부의장은 교섭단체별로 뭐 소속 정당이 달라야 이런 규정이 없어요. 예. 그냥 통합당에서 우리는 국회 부의장 안 낼 거야라고 하면 국회법대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냥 국회 부의장 나머지 자리 한 자리 더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의당에게 국회 부의장 후보네. 그럼 우리가 국회에서 선출해 줄게. 예.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런 당이 국회 부의장 몫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제1야당에게 부여해야 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없어요. 이게 없기 민주당이나 때문에. 정의당으로 네. 갈 수도 있는 국회법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국회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제적 과반수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 정당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도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보위원 명단을 내야 될 거예요. 이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이제 상임위원회 위원을 이제 민주당이 강제로 배정한 거 아니에요? 국회의장이 배정한 거죠. 근데 정보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장 소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지금 정보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돼요. 지금 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명단을 배정한 거는 강제 배정한 거. 지금 어제 뭐 최영두 대변인 나와서 한 얘기가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어느 상임위인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배정한 거예요. 어쨌든 국회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한데 정보위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정보위원은 명단을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통합당이 명단을 제출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상당히 난항일 수밖에 없겠죠. 내부적으로 사실 중진 의원들 속내는 좀 반발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좀 여야 모두 협상이 결렬된 것은 상대방 탓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당에서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합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비대위 자체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그러졌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통합당은 이게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추론해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명시적으로 반대했다기보다도 당내 그런 강경 기류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11대 7로 어느 정도 하자고 가합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가합의가 아니라고 이제 통합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른바 칩거에 들어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복귀한 다음에 더 강경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총에서 추인이 안 되면 강경해질 수밖에 없죠. 원내대표로서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가질 수 있는 협상권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과거도 많았어요. 이런 예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그저께도 마찬가지예요. 11대 7에다가 국정조사를 여당이 받기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개의 국정조사 그리고 집권 후반기에는 집권 후반기가 아니라 이제 2년 후에 그 이제 임기 후반기에는 권력을 획득한 그러니까 2년 후에 3월 달에 대선이고 승리한 정당, 여당 그 당시에 집권 여당이 되겠죠. 법사위원장을 갖는다 이런 게 대체 합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어제 다시 결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내에서 일단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경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할 말이 있어요. 일단 상당히 양보를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다 상임위원장을 안 갖기로 했다라는 건데 저는 통합당의 입장이 이해가 가는 면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요. 상임위원장을 왜 굳이 포기해야 하는지 의회 내에서 원내에서 투쟁한다면 상임위원장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 독재다 그리고 민주당의 독주다라는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굳이 상임위원장 7개를 포기했어야 되는 것인지 좀 그건 좀 전략 미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후반기 법사위원장이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는데 결국 그랬죠. 이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지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서 그럼 니네가 이길 수 있으면 이겨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요. 아버지 저 이번에 다음번에 기말고사 성적 잘 나오면은 좀 자전거 좀 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부모님이 그래 그럼 다음 기말고사에 100점 맞으면은 내가 자전거 사줄게. 그랬을 때 좀 100점 너무한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런 것이 과연 학생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건지 자신감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스스로 학생으로서의 자세를 포기한 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당에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국회 법대로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다음번 대선 누가 이길지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이 이길지 통합당이 이길지 어떻게 합니까? 예. 물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 자신이 없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우리 제안을 거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비아냥과 조롱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후반기 그럼 법사위원장 자리는 조금 여지를 남겨놓고 그냥 합의를 하는 게 좋을 뻔했다. 아니 국회법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막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저런 원구성 협상 자체가 흥정이 되고 저것 때문에 자꾸 국회 개원이 늦어지잖아요. 그냥 이번에 국회법대로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관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야당이 법사위원장 한다라는 것은 관례직 국회법상 있는 그렇죠.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국회법으로 확실하게 이번에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좀 세부적인 정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그 미래통합당의 상임위원장 7개 포기한 게 좀 전략 미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 실질적인 좀 실리를 취하려면 7개 가져오는 게 괜찮았을 텐데 기본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는요. 상임위원장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법사위원장 빼놓고 국회 상임위는 양당 간사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안건과 회기를 다 정하거든요. 예. 상임위원장은 그냥 방망이 두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법사위원장만큼은 다르죠.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의 자리와 권한과 그런 그 권한의 크기는 예.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법사위원장 하나만 요구를 했었던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당 내부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오거든요. 7개 받고 플러스 국정조사 요건 어느 정도 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실리가 아니었겠느냐. 이게 특히 지금까지 지도부를 비판한 장제원 의원이 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2년 후를 몰라요, 우리 정치가. 공약한 것도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2년 상황을 모르는데 2년 후에는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예. 집권당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국조 받았고 그다음 왜 그걸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참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좀 그래서 통합당이 지나치게 강경지리로 가져야 하는 거. 지금 이제 통합당에게 주문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지난 자유한국당 시절에 지나치게 강경투쟁 일관일색으로 했고 계속 무슨 뭐 이제 좌파 독재다, 좌파 프레임 이런 거 정말 이 시대착오적이고 냉전적인 그런 것들이 안 맞은 거였잖아요. 그 대표로 연결된 건데 총선에서 이번에 뭐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의제에 있어서도 뭐 기본소득 같은 것도 선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11대 7 받고 국정조사 해서 그 자신들이 얘기하는 주장하는 이런 것도 국회에서 의원들의 발언과 질의를 가지고 공격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왜 근데 이렇게 안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법사위원장도 앞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법사위원회 기능도 체계와 자구 심사 기능 얘기 아니겠어요?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갖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법사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국회법에 명시된 게 체계와 자구 심사 기능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바꾼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저는 그래도 통합당이 좀 패러다임을 바꿔라.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상임위 활동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면 또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상임위원회 이런 걸 잠깐 보이고 닫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건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일단 겁니다. 바꾸려고 하면 내부 의견이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통합당은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좀 비춰지고 있어서요. 어쨌든 지리한 협상 끝에 끝난 뒤에 이해창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 몸에 사리가 생겼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번 원구성 협상 결과가 오히려 통합당의 하나의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판사의 단신분들은 사리가 안 생기는데 여당 대표님 몸에는 사리가 생겼다. 그만큼 우리 여당 대표님 김태님이 그
소가들 많이 했습니다. 참고 또 참고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부터 이제 사리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주업 같은 상임위원회를 우리가 아주 흔쾌히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가려고 하는 좋은 위원회가 얼마나 가고 싶어하는 위원회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국회를 정상적으로 개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소리에 탐하지 말고 흔쾌히 내주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잘 끌어가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줬는데 네, 결과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안타깝게 이제 그지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의정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을 쳐다보고 야당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한다는데 최선을 다하실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남은 한 1년여의 기한 이후에 정권을 우리 스스로가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신념에 불타신다면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의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먼저 이해찬 대표 발언부터 볼까요? 산사 다닌 분은 살이 안 생겼는데 여당 원내대표 몸에 사리가 생기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만큼 협상 과정도 어려웠고 앞으로 이 무한 책임감에 대한 과정도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걸 내포한 얘기 같아요. 여당으로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거예요. 처음으로 지금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했는데 이 무거운 책임감을 어떻게 짊어지고 나가야 될지 앞으로의 미래가 두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봐도 여당에서는 양보할 거는 양보를 했어요. 상당 부분 많이. 네. 그런데 어쨌든 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 내놔라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지 않았습니까? 양보는요, 그리고 배려는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줘야 양보와 배려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우리가 내주고 싶은 것만 내줬다? 예. 그것이 양보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쨌든 무한 책임을 받았고 당장 일하는 국회로 돌려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35조 규모 네. 굉장히 큰 규모의 추경 작업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어요. 당장 오늘부터 심사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7월 3일이 임시국회,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죠. 이번 주 금요일. 예. 7월 3일이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오늘 30날인데 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사흘밖에. 근데 35조를 한다라는 게 쉽지 이쪽에 않겠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여태까지 시컨 지금 한 달 내내 그 이제 법사위원장 가지고 둘이 삿바싸움 하다가 네. 이건 좀 제가 볼 때 야당이 주장하는 걸 좀 받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수당과 지금 소수당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양당의 의견이 충돌하면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전 다수결은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예.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민주주의의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양당이 충돌할 때는 다수당의 의견을 따르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국회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따라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관례라고 합니다만 관례가 아닌 적도 있어서 20대 예. 전반기 같은 경우도 야당이 했고 여당이 했고 그 당시에 정세균 의장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17대도 그 이후에 이제 관례가 된 것이라서 자꾸 관례 그러는데 다수당이 이렇게 법사위원장 가져가겠다면 양보하고 그래 당신들이 많이 이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다 간 다음에 받아들였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 여당 입장에서는 아무튼 결과적으로 17개를 독식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추경에 대해서도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것이 며칠 연장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못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추경이 시급해요. 예. 집행 시기가 중요한 것이고 이건 다른 때와 달라서 코로나라는 이런 아주 중대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급하다 하더라도요. 단 며칠 차이잖아요. 예. 그런 걸 조금 여유 있게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것까지 계속 여당 뜻대로 한다면은 예. 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예. 통합당도 뭔가 출구를 마련해야 되고 그럼 명분도 있어야 여기서 되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좀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죠. 추경 심사 그러니까 여당은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금 하겠다는 입장에 강경하지만 통합당에서 오늘 안 들어가겠다 하다가 좀 한 발 물러서는 게 11일까지 기간을 늘려주면 들어가서 예결위 참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는 여당에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35조의 추경을 예. 한 일주일 만에 처리를 한다, 심사를 한다. 여기서 좀 무리가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뭐 1년 예산 짤 때 며칠 만에 뚝딱 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국민들이 낯설진 않아요. 그거는요. 6월 달쯤에 국회에다가 어느 정도 제출을 해요. 내년 예. 예산 이렇게 좀 보고 있었던 하겠습니다라고. 거다. 네, 그래서 예.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며칠 만에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추경심사 참여해야 됩니다. 예. 왜 저걸 보이콧합니까? 잘못하면 저 사람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기 상황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추경도 참여 안 해? 또 발목 잡게 하는구나. 이런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참여해야 되고 추경에 참여해서 얘기해야죠. 지금 구조를 들여서 60만 개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데 내용을 보면 가관이에요. 도서관 도서 배달하겠다, 재활용 폐기물 이거 분리하겠다, 명산 술찰 요원을 이렇게 확충하겠다 이런 식의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확충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을 문제 제기해야 되고요. 또한 정말 한계 상황에 몰려 있고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뒷받침할 수 있는 대출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쪽의 제도적인 제안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일하면서 비판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종합하면 여당은 11일까지 좀 연장하자는 야당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고 통합당도 들어가서 심사해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꼼꼼히 들여다봐야 된다. 예. 이제 민심을 어느 쪽에 가져가느냐 이번 국회 상황도 지켜봤고 앞으로의 대응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이번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 여야 득실 따져보면 최상혁 교수는 저는 굳이 따지면 그래서 여야 득실 따지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전 양쪽 다 전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줬고 정치적 부재를 여지없이 보여준 거라고 보는데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전 야당이 손해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최종 단판은요. 최종 결과는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 상임위, 또 대한민국의 이 국회 운영은 상임위 중심주의, 본회의 중심주의가 아니에요. 상임위원회가 중심돼서 운영되는 게 대한민국 국회인데 상임위원장을 다 포기했다. 그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설명이 안 돼요. 여당이 폭주했기 때문에, 독주를 하려 했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안 받겠다. 그걸 누가 납득할지. 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상임위원장을 이제 와서 다시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우리 장 소장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상임위에 임해라. 보이콧 이런 건 과거의 유산입니다. 더 이상 보이콧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협상 여부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따져보면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전 양쪽이 다 실패했는데 더 실패한 게 전 야당이다. 통합당이 더 전략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들어가서 예결위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를 여쭤본 게 아니라 득실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득실로 따져봤을 때는 통합당이 좀 손해가 많았을 것이다. 실이 조금 더 많았다. 실이 많았다. 예,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이번에 정의당 행보도 조금 주목이 되더라고요. 본회의 출석은 하고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은 안 했거든요. 그동안하고 조금 다른 행보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의당 자체도 이러한 민주당의 독선적인 밀어붙이기식 의정 활동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운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작년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할 때는 우리 당과 같이 하자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법안을 우리 같이 하지 않았느냐 설득도 하고 우리 원하는 것도 좀 반영해주고 했는데 절대 과반수가 넘어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필요 없구나. 아 우리의 존재는 이제 국회 내에서 찾기가 되게 힘들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이중대의 그런 비판도 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너무나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을 좀 견제하고 비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국회 이제부터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여당으로서는 조금 전 얘기한 3차 추경 처리에 마음이 급하고 또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도 마음이 급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해찬 대표, 통합당이 방해한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만약에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을 바꿔서라도 하겠다. 이게 7월 15일이 기한인데요. 이때까지 사실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통합당이 사실 추천위원회에서 비토권 행사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혜련 의원이 안을 냈어요. 이게 기한 내에 원내 교섭단체인 야당이 뭐 추천을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다른 당을 지명해서 이제 추천받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바꾸기로 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7월 15일이 지금 공수처법 시행일이에요. 시행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기한으로 늘 얘기하는데 이것도 너무 서두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공수처 어차피 생기는 겁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라는 게 7명이잖아요.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이 추천위원이 있어요. 그 추천위원회에서
6명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7명 중에서. 네. 그러니까 단 1명, 이 2명만 만약에 반대를 하더라도 2명을 대통령께 추천하는 거거든요. 추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7명 중에서 2명만 그렇죠. 반대한다면. 예. 근데 현재 야당 추천이 2명이기 때문에 야당이 근데 그것도 그냥 야당 아니고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야당이라 통합당밖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만약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천위원조차 추천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2명의 추천한 사람을 후보를 대통령께 보고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공수처장 자체가 구성이 안 되는,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걸 의식해서 지금 백혜련 의원이 규칙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공수처 법을 바꾸겠다는 얘기까지 잘 안 나왔어요. 예. 거기 규칙을 바꾼다면 규칙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려하는, 여당이 우려하는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야당은 어쨌든 계속 공수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든요. 법은 통과됐지만 지난해 얼마나 공수처법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갈등이 많았고 대립이 통합당에서는 유상범 의원이 야당 네. 추천권 보장하는 법안 이거 발의한 상태인데 이건 어떤 법안이에요? 근데 그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공수처 법에 예. 추천위원회 구성하는데 야당 추천권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걸 보장하라는 얘기인데 자신한테 준 권한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만약에 백혜련 의원 안대로 규칙을 바꿔서 야당이 그 추천권 행사하지 않으면 여당이 하는 것을 막겠다 그런 얘기인데 예. 그건 어느 게 본질인지 좀 앞뒤가 좀 안 맞죠. 예. 무슨 의도로 저런 이제 말씀을 하는 줄 알겠어요. 그러나 추천권이 자신들에게 있는데 그걸 행사하지 않으면 그 행사하지 않는 걸 다른 방법으로 막겠다는 것을 막겠다 이런 것이라서 저 부분은 조금 논리적으로 좀 그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합성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저 법안 자체는. 통합당이 계속 네.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에 현재로는 방법이 없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개선을 해나갈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야당목 후보 추천위원회 2명을 배정해 놨잖아요. 네. 그거를 미래통합당에서 비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추천위원들을 추천하지 않겠다? 이것은 아주 낮은 수의 낮은 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괜찮은 분을 후보 추천위에 2명을 추천을 여기도 해요.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네. 것이 어차피 지금 좋겠다. 공수처 출범하게 돼 있고 공수처 설립의 취지와 명분이 권력 네. 집단, 권력자들을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비리를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명분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추천위에 추천하고 정말 괜찮은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논의하는 게 맞지 추천위원 자체를 비토한다? 이것은 또 하나의 발목 잡기로 국민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지금 어차피 통과된 법이니만큼 그럼요. 이 부분에서도 통합당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네. 좋을 것이다. 네. 예를 들면요,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백혜련안 해가지고 규칙을 바꿨는데 이해찬 대표의 말은 뭐냐면은 아직 바꾼 건 아니고 안을 내놓은 네, 안을 내놓은 건데 이해찬 대표의 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거 야당목 추천위원 2명을 이걸 1명으로 줄이는 그러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읽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네들이 내는 법안을 뭐든지 다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법안이 지금 있잖아요. 네. 시행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예. 시행도 안 했는데 야당이 그렇게 행동을 하려는 우려 때문에 규칙안을 바꾸겠다는 것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야당을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런 다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조차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때도 민주당이 백혜련안 같은 거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조금 더 이제 우려에 설득을 대한 할 필요가 있다. 규칙까지 가는 건 좀 그리고 야당도 당연히 통합당도 뭐 추천 안 하고 이런 거 다 과거의 그 정치 구태한 정치 행태니까 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법은 통과된 것이고 당시에 반대했지만 야당이 일단 좀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야당도 지금 과거의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서 바꿔라 일단 정치 패러다임을 바꾼 다음에 새로운 선제적으로 뭔가 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거부하고 보이콧하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기 어렵다 이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서초동으로 좀 가볼 텐데요. 이제 법무부와 검찰 갈등 국면이 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그래픽 준비된 거 일단 보여주시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이 윤석열 총장 직권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이거 아마 채널 기자가 요구한 것을 총장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이거는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 소집 신청을 한 부분 또 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이렇게 사상 초유로 투트랙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지금 수사 중이고요. 법무부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지금 특별감찰에 들어간 이런 상황이에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이 4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당초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수사팀에서는 이 채널A 기자의 이것이 상당히 범죄 혐의가 있고 기소해야 된다. 구속까지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갖고 대검에다 올렸어요. 근데 대검에서 한 5명이 모여서 논의를 해보니까 아니 이거는 범죄 성립이 안 돼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은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자문단을 구성해서 다 여기서 다시 한번 논의해봐라고 한 거고 그거에 반발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는 여기서 따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한 사건 가지고 검찰과 또 법무부, 대검과 지금 서울중앙지검 이런 쪽에 지금 대립과 갈등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 이거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법 체계를 완성시켜 나가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최후의 보루인 이 검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자문단도 그렇고요. 수사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뭔가 필요가 있고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들어지고 보니까 이렇게 또 혼동돼서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는 걸 보다 보니까 좀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문 수사 자문단이죠.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그런 투명성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수사심의위원회 이번에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건 같은 거 불기소하라고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검찰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결론은 뭐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사심의위원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전문수사자문단이라는 것도 그렇고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견제 같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감시 제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뭐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이제 그 검찰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거란 말이죠.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어요. 이 부분이. 근데 이번에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그 한모 검사장, 뭐 이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한모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다. 그래서 검언 유착 사건이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이를 감싸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단을 소집했다라는 게 비판적 관점에서의 지금 관점이에요. 근데 사실 전문수사단이라는 거는 수사 결과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두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수사 결과가 끝나지 않았죠. 전문수사단의 소집은 조금 떼이는 감이 있어요. 이건 사실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거라서 소집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수사 전문단이 좀 비판받을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결정됐다. 너무 빨리. 왜냐하면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인데 수사가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수사 진행 중인데 이거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판단을 맡긴다. 이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모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수사 전문단이라는 게 그 절차 거기서 심의된 내용, 결과, 그다음에 거기 뭐 대법 예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법규가 잘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심의된 내용이나 결과 같은 게 잘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자꾸 의심이 제기되기 때문에 2018년도도 그랬었잖아요. 그 강원도 그 채용 비리 사건. 그 당시도 한번 있었어요. 그때 수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수사 전문단이 이제 소집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점을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뭐 수사 자문단, 수사 심의위원회 결론이라도 비슷하면 좀 덜 혼란스러울 텐데 이게 나중에 결론이 다르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지휘 체계를 무시한다 이런 불만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법사위에도 나와서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검사 출신 장관이 아니어서 검찰이 자신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과거에는 검사 출신 장관이 주로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뭐 일상적으로 매일 아침 사건 보고 받고 수사 방법까지 지휘를 하고요. 또 거기에 아무 이의 제기가 없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검찰 출신 총장이 있었을 때는 아침에 실질적으로 수사 지휘를 만나서 했었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먹힌다 이런 불만을
지금 표시를 한 걸 듣고 왔는데 SNS에서도 검찰을 폭주기관차 이제 비유를 했더라고요. 근데요, 그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아니 그건 말이 안 된다. 검찰총장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개별적인 사건 다 보고하고 지휘 안 받았다. 그런 식으로 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검찰청법에 의하면은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개별적인 사건 모든 거를 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받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부합니까? 어떻게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까?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인 중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이런 것들이 검찰개혁의 핵심의 요체지 법무부 장관의 말을 잘 듣는 검찰총장을 만드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 요체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본질은 검찰개혁이다. 적극 엄호하고 나서는 분위기고요. 자, 야당은 그러나 천박한 행태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검언 유착이나 검찰의 제19 감싸기 같은 낡은 문제들이 다시 불거져 나오는 현재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당의 독선적인 행태와 내각 강요의 천박한 행태도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들으신 것 이외에도 황운하 의원도 사실 조홍천 의원의 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언에 좀 비판의 글을 남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이 검찰 개혁인데 추미애 장관의 표현 수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몸통과 꼬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여당의 의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 언어랄까 이런 거를 좀 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하나가 지금 검찰이 개혁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공수처법에 대해서 동의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의 그 수위가 되게 높았잖아요. 그리고 듣기에 좀 민망한 단어들이 많았잖아요. 지휘랍시고 절반을 잘라먹는다 이런 얘기는 글쎄 우리 그분 이제 추미애 장관의 그 언어 습관이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듣기에 썩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히 공개적으로 한 얘기 치고는 일상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언어에 대한 품격 얘기가 나오다 보면은 검찰 개혁과 지금 검언 유착이라는 게 본질인데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그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채널A 기자가 전문 수사단을 소집을 요청한 거 기자 측이 그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그건 권한이 없어요. 그건 검찰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아까 지적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지금 검언 유착이나 검찰 개혁을 하는 건 좋은데 유착을 수사를 하고 이런 건 좋은데 지나치게 정부 부처 내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자꾸 대립하는 모습이 너무 오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조국 사태부터 이건 대통령께도 많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양쪽이 협력해라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협력의 모습은 적어도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 대검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푸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지나치게 대립하고 갈등의 수위가 높아진 걸로 풀어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저희가 지금 여야의 정치적 부재를 탓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법무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 정권 내에서 정부 내에서 같은 부처 간의 대립 갈등이라는 게 지속되면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그거는 정권에도 부담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께도 부담이 된다. 그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검찰과 검찰총장을 좀 내비둬라. 정치권은 내비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군무지 이탈 문제 때문에 검찰 수사받고 있잖아요. 황운하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때문에 수사받고 있고요. 최광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검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자꾸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저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좀 방어막을 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요 정말 조용하고 프로답게 검찰총장과의 저런 갈등을 좀 내부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지 자꾸 외부에 저렇게 어나운싱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검찰개혁 당위성은 별도로 하더라도 방법은 이런 발언이나 방법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두 분 다 해주셨는데 이 조홍천 의원 조금 전에 이제 나름 당론하고 조금 다른 소신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금태섭 전 의원 공수처 기권했다가 징계 심의 오르지 않았습니까? 재심 어제 오후에 있었는데 이 결과 아직 안 나온 거죠?
아직 안 나왔죠.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류를 볼 때 징계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징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건데 지금 금태도 전 의원입니다만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표결하는 거잖아요. 네. 당론이 아니냐 뭐 이런 논란 많이 있었는데 적어도 국회의원의 그 행위 하나를 가지고 징계를 하는 건 헌법기관인데 그걸 부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론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정당 문화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전 징계 좀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징계를 할 것 같은데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속보가 전해지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역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도 늘면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43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는 12,800명, 사망자는 28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23명으로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지역 감염은 서울 6명, 경기 7명을 비롯해서 대전 5명, 광주 3명, 강원과 충북에서 각각 1명씩 확진됐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20명으로 국내 입국자 검역에서만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치 환자는 108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1,537명입니다. 네,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타격 등으로 지난달 산업 생산이 감소하고 투자도 줄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5월 전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1.2% 감소해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투자 역시 한 달 전보다 5.9% 줄었습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보다 0.8포인트 하락한 96.5를 기록하면서 외환 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1월 이후 21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경고하면서 지금까지 전방위로 이뤄진 은행권 기업 지원 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 22일 진행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는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장마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대응도 길게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권이 기업을 지금처럼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지 접근 방식을 바꿔서 지원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가 술집에서 85명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방역 수칙을 소홀히 여긴 게 결국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시간 주립대학 인근의 한 술집. 젊은이들이 서로 바짝 붙어 음악을 즐깁니다.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뒷전인 모습입니다. 지난 12일부터 20일 사이 이곳을 다녀간 14명이 가장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확진된 날짜는 23일이었는데 나흘 만에 확진자가 85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18살에서 23살 사이로 확인됐으며 무증상 환자도 20여 명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젊은이들이 방역 수칙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이번 집단 감염으로 그 부작용이 확인된 셈입니다. You can't control those. I mean, that's the thing. They're younger people. I mean, they're going to do what they're going to do. And I think the pubs was mostly just a matter of administration.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술집은 영업 재개 당시 직원의 안전지침과 테이블 간격 두기를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손님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장 측은 손님을 평소의 절반만 받기로 했는데 예상 인원을 뛰어넘으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술집은 영업을 재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문을 닫게 됐고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2주간 자가격리가 권고됐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오늘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명률은 2.2%입니다. 전 세계 평균은 4.93%인데 이탈리아가 14.5%로 가장 높고 멕시코와 스페인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 일본이 5.2% 그리고 미국도 4.9%를 기록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치명률 훨씬 낮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다만 이 코로나19가 불러온 의료 공백과 그로 인한 사망 사례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 보겠습니다. 지난 3월 경북 경산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가 숨진 17살 고교생입니다. 고열로 병원을 찾았을 때 선별진료소는 문을 닫은 상태였고 이 병원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응급실로 들여보낼 수 없다며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이 병원 입장에서는 충분한 격리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의심 환자가 다른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자칫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 병원이 폐쇄되기 때문에 당연히 꺼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다음 날 이 고교생이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안타깝게도 병세가 크게 나빠진 뒤였고 큰 병원으로 옮겨진 뒤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이후 나온 코로나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만 아니었다면 더 일찍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크게 남는 상황입니다. 네, 격리병동, 응급실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한 초과 사망 관련 통계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홍윤철 단장의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3월 대구의 예측 사망자는 1215.8명이었지만 실제 사망자는 140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측 사망자보다 187명, 15% 이상 늘어난 결과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숨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망자가 187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달 초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동연 한국역학회장, 지난해와 비교한 올해 1분기 초과 사망률은 전국적으로 6% 높아졌다. 그리고 대구 10.6%, 경북 9.5%뿐 아니라 서울 역시 6.5% 사망률이 올랐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가 코로나가 확실히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과 치료, 중환자실 입원 매우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실과 응급실 주위에 충분한 격리실, 음압 격리실이 좋겠으나 정 안 되면 그냥 격리실이라도 병원 중심의 이런 치료 체계를 이번 기회에 좀 커뮤니티 케어로 저는 전환을 좀 했으면 합니다. 네, 정부는 최근 브리핑에서 수도권은 이미 2차 유행이 진행 중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에 따른 병상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 완화 등의 대책도 마련을 했습니다. 코로나의 재확산과 의료 공백이 더 두려운 비코로나 중증 응급 환자의 의료 접근성에 대한 점검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홉 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서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새엄마가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충청 취재본부입니다. 예,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 그러니까 고의성은 없었지만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었는데 자, 검찰에서는 새엄마가 고의적으로 살인 행위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어제 숨진 아동의 40대 새엄마를 살인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살인에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워낙 가슴 아픈 사건이어서 많은 분이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요. 검찰 공소 내용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가 조그만 가방에 갇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여러 차례 울부짖었지만 풀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넣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서 아이가 든 가방 위에 올라가서 여러 차례 뛰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밀폐된 작은 가방 안에서 7시간, 피해 아동의 울부짖음과 움직임이 줄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점 등을 볼 때 검찰은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아이가 그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지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새엄마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이 혐의를 적용하는데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검찰은 아동학대 전담 검사 등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대응했습니다. 피의자는 물론이고 아동의 친아빠, 사건 목격자였던 피의자 친자녀들도 철저히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 피해 아동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를 포함해서 범행 도구 감정 등 여러 과학 수사를 통해 추가 학대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자료를 다수 확보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끝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26일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서 일반 시민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심의에 참석한 10여 명의 시민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살인죄로 기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새엄마는 이제 법원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숨진 아이의 친아빠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40대인 친아빠 역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부터 새엄마와 함께 훈계 차원에서 아들을 때렸다는 진술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가방 학대 사건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에 친아빠는 일을 위해서 집을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전에도 새엄마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피해 아동의 머리를 요가 운동기구로 때려서 학대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앞으로 친아빠가 이런 폭행 행위를 보고도 방치했는지 또 스스로 얼마나 아들에게 학대 행위를 했는지 자세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청취재본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외부 두 기구가 동시에 소집됐습니다. 각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과 수사팀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분위기도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또 재판에 넘기지도 말아라 이렇게 권고한 게 이 수사심의위였습니다. 이번에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폭로한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대표가 수사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제 심의를 앞두게 된 거죠? 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 15명은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시민위가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돼 있어서 대검찰청도 오늘 공식적으로 수사심의 소집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대검은 수사심의위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심의 결과를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이어 검언 유착 의혹이라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또 한 번 외부 판단을 받는 건데요. 앞서 수사심의위는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해 화제가 됐죠. 다만 이번에는 의혹 폭로 당사자인 이철 전 대표가 심의 소집을 신청한 만큼 수사팀과 각을 세우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채널A 이모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심의위에 요청했는데요. 결국 기소 여부 논의 대상이 되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수사팀이나 이철 전 대표 측과 대척점에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네, 앞서 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와 별도로 채널A 기자 측이 소집을 요청했던 전문수사자문단도 소집을 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사건을 두 기구가 판단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 만약에 서로 결과가 다르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두 기구의 결정 모두 번거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 결정이 우선된다거나 동시 진행이 불가하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자문단과 심의 모두 언제 열릴지는 물론 어느 쪽이 먼저 개최될지 등도 아직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전례를 보면 수사심의의 경우 부의 후 소집까지 통상 2주가 걸렸고 자문단은 다음 달 초쯤으로 예상돼 자문단 회의가 먼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이 확실치 않은 만큼 사건 당사자 기소 여부 등을 놓고 두 기구 판단이 엇갈리면 수사 결과와는 별도로 검찰 안팎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박석영 기자가 이 전문 수사 자문단이 다음 달 초쯤 소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이 6월 30일이니까 이제 임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원 구성은 마무리된 겁니까? 네, 어제 대검찰청 과장들과 고검 검사급 이상 연구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위원들이 선정됐습니다. 비공개 규정인 만큼 후보군이 몇 명이었는지 누가 뽑혔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제 회의에 대검 부장이나 검사장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대검 측에서는 주무부서라서 빠지거나 지휘 감독에 관여해서 자문단 선정에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검 부장들은 수사팀이나 부장 의견이 배제된 추천이라고 보고 공정성을 인정 안 한다는 보이콧 차원이라고 다른 설명을 내놓아 내부 갈등이 적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대검 측은 부부장 검사 이상 간부들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려고 노력했고 총장은 위원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거듭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 사정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자문단 소집 문제를 놓고 충돌을 빚었다고요? 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유착 의혹 당사자인 채널A 이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는데 대검과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대검 부장들로 구성된 지휘협의체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대검 실무진과 수사팀 의견을 각각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대검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며 회의에 불참했고 영장 청구에 적용할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적어보내라는 대검 지휘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대검과 수사팀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신중하고 공정한 사건 진행을 위해 윤석열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는 게 대검 측의 설명인데요. 그러나 수사팀은 수사 진행 중에 자문단 소집은 적절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자문단 위원 추천 과정에서도 대검은 예규에 따라 수사팀의 후보 명단을 제출하라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수사팀은 모두 불응했고 대검은 결국 수사팀 의견 반영 없이 후보 추천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박 기자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절차를 문제 삼고 있고 또 대검은 예규에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네, YTN이 확보한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대검 예규를 보면 자문단은 단장 1인 포함 7명에서 13명 단원으로 구성됩니다. 자문단 단원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나 형사사법제도 등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즉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는데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과 대검 소관 부서가 후보자 추천을 해서 검찰총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수사팀과 대검 소관 부서는 필요하면 검찰총장에게 자문단 단원 후보자 추천이나 위촉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이어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심의 대상 사건과 안건을 정해서 자문단을 소집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 갈등의 핵심은 수사팀에서도 자문단 위원을 추천받도록 규정돼 있는데 대검이 이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위원을 정해버렸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수사팀이 후보 추천을 거부해 어쩔 수 없이 구성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수사팀 측에선 이의 제기에 대한 논의나 판단 없이 자문단 구성을 강행한 게 절차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검이나 수사팀을 못 믿겠다는 이유로 하나의 사건에 대해 2개 외부 단체가 소집된 가운데 소집 절차를 두고도 내부 잡음이 잇따르면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네, 중국이 미국의 반발 속에 오늘 오전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일부터 곧바로 시행되는데 지금 당사자인 중국과 홍콩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중국 베이징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예상대로 홍콩 보안법 통과를 강행했는데요. 이제 절차가 다 끝난 겁니까? 네,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인대의 상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됨으로써 사실상 절차는 끝났습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전 9시에 회의를 열어서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홍콩 정부 그리고 자문기구인 홍콩 기본법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의
넣는 형식적인 절차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후 4시에 홍콩에서 홍콩 기본법위원회 위원들과 또 전인대, 정협, 홍콩 대표들이 모두 모이는 회의가 열리는데 이 회의가 홍콩 기본법을 추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구위원들이 거의 전원이 친중 인사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홍콩에서의 추인 행위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이 아니라 홍콩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중국이 직접 만드는 법입니다. 홍콩에서 국가 분열, 전부 전복, 그리고 테러 행위, 또 외국 세력과 결탁하는 행위를 최고 종신형까지 강력 처벌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금지하고 있어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 민주진영 인사들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중국 당국이 아직 홍콩 보안법의 초안만을 내놨는데 오늘 오후에 그 전문이 모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홍콩 경찰이 내일로 예정된 반대 시위를 금지했다고 하는데 지금 홍콩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홍콩 야당과 민주진영은 중국 정부의 강력 대응 그리고 경찰의 선제적인 진압 또 체포 이런 것 때문에 현재 동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최근 홍콩 보안법 반대를 위한 총파업과 등교 거부 찬반 투표가 있었는데 두 개 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경찰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일부 단체들은 내일 홍콩 반환 기념일에 맞춰서 집회를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회 참가 인원이 수백 명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일부 단체들은 시민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라도 평화 행진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홍콩의 독립을 요구하는 일부 강경한 대학생들도 내일 집회에 참가 의사를 밝혀서 상황이 좀 유동적입니다. 홍콩 경찰은 내일 홍콩 반환 공식 기념식이 열리는 도심 완차이라는 지역에서 어제부터 이미 사람과 차량들의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지역을 봉쇄한 상태입니다. 또 도심 주요 지역에 오늘부터 4,000명의 경찰을 배치해서 사전 검문을 하고 있는데 내일은 집회 즉시 강제 해산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번 홍콩 보안법 통과를 계기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여서 지난 1997년 중국에 반환된 뒤에도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왔던 홍콩이 이제 23년 만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이렇게 처리했지만 들으신 것처럼 미국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중단했습니다. 일단 홍콩에 대한 국방장비 등의 수출을 중단했는데 추가 조치가 예상돼서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처리가 현실화하자 미국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홍콩에 적용하고 있는 수출 허가 절차 예외 등 특별 대우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홍콩 보안법의 제정으로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 등에 의해 전용될 위험이 커져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은 홍콩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산 군사 장비의 홍콩 수출을 중단하고 상업과 군사 용도로 쓸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018년 상무부의 수출 허가 절차 예외를 적용받아 홍콩으로 수출된 미국산 물품 규모는 4억 3,270만 달러, 우리 돈 약 5,200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에도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 침해에 관여한 전현직 중국 공산당 관리에 대해 비자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상원도 비슷한 내용의 홍콩 자치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책임론에 이어 홍콩 보안법 통과를 계기로 대중국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은 오늘까지 집계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이번 달 6,085건으로 지난 2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달 9,584건에 이어서 두 달째 10,000건을 밑돌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월별 전월세 거래량이 10,000건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근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강남구와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전세 낀 갭 투자를 차단하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한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와 관련한 진료와 시술 기회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 법은 낙태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진 미 대법원이 성소수자의 직장 내 고용차별 금지 등 최근 잇따라 진보적인 판결을 내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낙태 진료소 숫자를 제한하고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수도 엄격히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의료시설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루이지애나주 법은 48km 내에 2개 이상의 낙태 진료 시설을 두지 못하고 시술도 일부 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낙태 권리를 크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9명의 대법관 의견이 팽팽히 갈린 끝에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가세하면서 5대4로 낙태 권리 옹호로 결론이 났습니다. The Supreme Court decided the first big abortion case of the Trump era today, and it was a victory for the abortion rights side.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법은 낙태 시술자의 수와 지리적 분포를 엄격하게 제한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수술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6년에도 대법원은 텍사스주의 거의 비슷한 법률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대법원은 최근 성소수자의 직장 내 고용차별금지 판결,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의 폐지 추진에 제동을 건 판결 등 잇따라 진보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3번 모두 진보 측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낙태 반대론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is is an extremely concerning ruling from the perspective of making sure that women's health is protected. 루이지애나 법을 옹호해온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면서 대법원이 자신의 정책 선호에 따라 낙태에 찬성해 주정부의 자주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배우 이순재 씨가 2달 만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자신의 전 매니저 A씨 기사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편향된 보도라며 모레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순재 씨는 A씨가 4대 보험과 임금 문제에 대해서 토로한 적이 있지만 매니저의 고용과 처우 문제는 모두 회사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 알아보라고 했다며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SBS는 유명 원로 배우의 아내가 쓰레기 분리수거는 기본이고 배달된 생수통 운반, 신발 수선 등 가족의 허드렛 일을 시켰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부당 해고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대북전단과 쌀 보내기를 주도해온 탈북단체 2곳의 대표들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큰샘 박정호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와 단체 활동 자금을 확보한 경위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단체는 지속적으로 대북전단과 쌀 페트병 살포 활동을 벌여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법 위반 혐의도 받는데 경찰은 지난 26일 두 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기부금 운영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두 단체를 형사고발한 통일부는 이들이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악화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며 법인 설립 허가 취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앤이슈 60초 뒤 이어집니다.
네, 서울 등 내륙의 비는 지금 대부분 그쳐가고 있습니다. 이곳 상암동에도 약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녁 퇴근길이 되면 이 내륙의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하지만 강원 영동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사태 등 추가 호우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면 지금 주된 비구름은 주로 북동쪽으로 물러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 지방은 강한 비구름이 머물면서 여전히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동을 비롯한 제주도와 남해안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제주도 삼각봉에는 255mm, 설악산에도 228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릉과 부산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도 150mm 안팎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와 함께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기록된 동해안에는 현재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폭풍해일주의보까지 발령 중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영동에는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온 뒤 내일 새벽에 완전히 그치겠습니다.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진 강릉과 양양 등 강원 동해안은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네, 6월 30일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